예, 저는 뭐 영화를 전공했거나 한 사람은 아니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시네필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미학을 전공했고 지금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사실 예술 전반이긴 하지만 가장 관심 있는 게 대중예술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당연히 영화 들어가고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는 건 게임도 있어요. 게임이나 영화나 뭐 당연히 음악, 대중예술과 관련된 건 다 좋아하고요. 제가 사실 제일 관심이 없는 건 회화인데 예, 회화 말고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할 수업은 뭐 단순하게 뭐 이런 영화가 있고 저런 영화는 뭐 있고 뭐 이건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뭐 평론을 하시든 아니면 뭐 논문을 쓰시던 간에 이론적인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모르면은 평론은 또 잘 모르겠어요. 평론은 뭐 문학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이론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보는 방법을 좀 지금까지 사람들이 평론가들이 어떻게 봐왔나 한번 짚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이론을 위주로 오늘 수업을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사실 생각한 거는 로라 멀비라는 이제 평론가인데 75년에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최초로 페미니즘 영화 비평을 쓴 사람이고 굉장히 획기적이고 기념비적인 논문이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영어 논문이에요. 이 영어 논문, 이거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영화라는 논문인데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번역서를 읽으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영어를 보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오늘은 이 논문 하나 그냥 아주 분석적으로 확실하게 보고 도대체 로라 멀비가 어떤 방식으로 평론을 했고 또 어떤 방식으로 페미니즘 시각에서 영화를 분석을 했는지가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영화들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들어보신 분 로라 멀비? 네, 들어보셨구나. 로라 멀비. 그 페미니즘 영화 비평이 생긴 게 사실 뭐 영화 이론의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최근 일이에요. 굉장히 최근 일이고 70년대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제2물결이라는 페미니즘 운동이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평도 같이 시작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흐름이 이 페미니즘 영화 이론의 시작은 사실 정신분석학의 개입이랑 동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수업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영화를 보고 분석하고 비평을 하는 거에 지나는 게 아니라 정신분석학에 대해서도 좀 개념적으로 알아야 돼요. 정신분석학 들어보신 분 혹시? 정신분석학을 난 조금은 안다. 아시고 경훈님도 아시고 네, 상관없어요. 제가 다 설명할 거니까 모르셔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이 논문을 거의 50% 이상을 다 번역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좀 알기 쉽게 번역을 한 한글본이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계속 영화 이론을 공부를 하실 거면 영어로 된 비평 논문 굉장히 많이 읽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까지 생각한 거는 영어 논문을 그냥 통으로 읽자 같이. 물론 해석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해석하긴 할 거지만 사실 이제 영어 논문 읽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해석하기 바빠서 제 목소리 듣기가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좀 맡겨보려고 해요. 영어 논문을 통째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통째로 안 읽어요. 제가 이제 보셨죠? 얼마나 이제 화려하게 제가 줄을 그으면서 읽었는지. 이게 지금 3번 정도 제가 읽은 건데 이렇게 글을 막 파먹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하려면. 어쨌든 근데 제가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해석하면서 읽을 게 좋은가 아니면은 제가 잘 정돈해둔 요 한글본을 읽는 게 좋은가 여러분의 선택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해요. 네. 한글이 편하고 저도 영어를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같이 하려면 한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론이 빨리 났네요. 읽고도 별로 하지 않고 이제 한글본을 보는 걸로. 네, 좋습니다. 한글본을 보는 걸로 하고요. 중요한 부분을 그러면 제가 이건 꼭 영어로 봐야 한다 라는 부분만 제가 이제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년대 영화 비평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언어학이라는 이론에서 보통 이제 비평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을 끌어들여서 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비평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뭐 철학이라던가 언어학이라던가 이런 문화학 같은 이론, 기존에 있는 이론을 영화에다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이론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70년대 이전, 그러니까 막 5, 60년대에는 언어학이 성행을 했었고, 성행했단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언어학이 굉장히, 좋은 이론, 영화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론이었는데, 한 60, 70년대 들어오면서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그 학문 전반에 굉장히 간학문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기 시작했고, 영화 비평도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러한 전환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분석의 대상이나 분석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영화 언어와 영화의 구조에 대한 물음에서 영화적 장치에 의해 생산된 주체 효과로 분석 방법이 그리고 분석 대상이 이동했어요. 이 말 좀 어려운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영화 예를 들면 매츠 같은 경우 크리스탄 매츠라고 프랑스의 이제 영화 연구자, 영화 언어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뭘 했냐면은 영화 이미지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어와 굉장히 유비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기호학적인 방법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럼 연구 대상이 당연히 영화의 이미지, 사운드, 뭐 카메라, 뭐 시점샷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되겠는데 이제 요게 정신분석학이 개입하면서 비평가들이 보는 분석 대상이 뭘로 변했냐면 영화 자체의 어떤 언어 기호학적인 측면보다는 영화 장치 혹은 영화 제도 그리고 영화 제도에 의해서 생산되었다고 여겨지는 주체 도대체 관객은 영화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분석했다면 쉬운 말로 하자면 영화 자체를 분석했다면 예전에는 이제 정신분석학이 들어오면서는 도대체 관객은 저걸 보고 왜 기뻐할까? 관객은 왜 영화를 보러 가는가? 이런 식의 물음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약간 분석 대상이 좀 달라진 거죠. 그 이전에 그럼 영화 이론이 뭐가 있었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는 그 브레이트와 루카치가 리얼리즘 논쟁을 뭐 서로 벌인 건 아니지만 리얼리즘이라는 개념 가지고 서로 좀 모순되는 의견을 표출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연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혹시 브레이트 들어보신 분? 다 아시죠? 브레이트는 뭐 연극 요즘은 아실 텐데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갓 미학 공부하고 있어요. 미학 미학 가세요? 미학에 나오는 예. 이제 갓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공부하고 있구나. 근데 브레이트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건 연극이 사실 연극은 관객이랑 상호작용하진 않잖아요. 물론 뭐 아방가르드한 연극 말고 일반적으로 연극을 뭐 뮤지컬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관객이랑 상호작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관객과 그 무대 사이에 제4의 벽이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연극 그 배우들이 관객한테 말 걸면서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제4의 벽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연극 무대 안에 그 실제 같은 하나의 환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처음과 끝이 있는 하나의 목적론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하나의 완결된 총체적인 연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트가 비판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이 극이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 그 시학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이 있는데 그 시학에서 연극의 여러 가지 작법들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시한 게 뭐
플롯이라던가 장경이라던가 뭐 캐릭터는 이제 뭐 중요하게 여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총체로서의 극을 만들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유기적인 총체로서의 극이 그 사람을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카타르시스인데 그 관객들이 극을 보면서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막 뭐 연민과 공포를 느끼고 막 같이 동일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브레이트가 보기에는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킨다고 봤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연극을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리얼리즘이다. 왜냐하면은 관객과 무대가 깨지는 상황이 와야 한다고 브레이트는 봤거든요. 실제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극은 실제와 다른 허구의 세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면서 고전 연극을 비판을 했는데 반면에 루카치는 사실 아주 넓게 보면 브레이트랑 유사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극에 관련해서는 유기적인 총체성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고전주의식의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그런 유기적인 총체성을 되게 중시해서 그게 또 리얼리즘이라고 한 거예요. 리얼리티 혹은 리얼리즘이란 말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에요. 사람의 그 이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모순적으로 사용되거든요. 어쨌든 둘 다 리얼리티 혹은 리얼리즘을 얘기했지만 완전히 반대의 의미에서 얘기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또 연극에 또 적용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영화의 기계적 본질에 대한 영화 이론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초기인데 영화라는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움직이는 이미지를 상영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걸로 뭘 할까라고 하면서 감독들이 막 이렇게 가지고 논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러시아의 에이젠슈타인이라는 감독은 이 영화가 굉장히 특별한 도구인데 정치적 도구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면 몽따주는 그냥 에디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집 에디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몽따주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어떤 새로운 관념을 생산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뭐 A라는 이미지와 B라는 이미지를 충돌을 시키면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 라는 게 에이젠슈타인의 주장이었고 이게 바로 영화의 본질이다. 그래서 영화의 본질은 몽따주다, 편집이다.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베르토프는 비슷한 시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 카메라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거를 본다. 기차 밑에 카메라 우리 드론 띄워놓으면 그 인간이 볼 수 없는 시각을 드론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노아이라고 해서 인간이 가지지 않는 시각을 카메라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시각의 확장을 카메라가 선사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닌 새로운 눈으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몽타주 같은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 베르토프의 그 영화를 보면은 그냥 계속 녹화를 해놓은 거거든요. 계속 그냥 레코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서사도 없고 의미의 어떤 충돌도 없고 에이젠슈타인식의 그냥 계속 보게 되는 약간 다큐멘터리가. 근데 다큐멘터리도 사실은 서사가 있긴 하죠, 요새는. 하여튼 그런 식의 영화의 기계적 본질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다른 논쟁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생겨난 논쟁인데 대중 매체 특히 이때 나온 게 사진과 예술인데 사진과 영화인데 사진과 영화가 예술이 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예술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쟁했던 거죠. 근데 아도르노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영화 예술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문화 산업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산업과 자본주의가 굉장히 밀착해 있어서 사람들을 또 이성을 마비시키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뭐 예를 들면 텔레비전도 바보상자다라고 하면서 뭐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아도르노가 비판한 게 라디오거든요. 라디오는 뭐예요? 라디오는 그냥 계속 듣기만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기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동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기계라고 봤고 그래서 아도르노가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영화 서사에 아니면 뭐 이미지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화를 대중예술도 아니고 문화 산업이라고 그냥 상품이라고 프로덕트라고 굉장히 비하를 했다면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중적이에요. 사실
베냐민이 영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아우라라는 어떤 그 이전에 예술로 참 예술의 거의 모든 것을 이뤘던 음악이라던가 특히 회화의 어떤 그런 우리가 회화를 봤을 때 막 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원본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야 이게 모나리자의 원본이래. 뭐 어디지? 루브르 박물관에 그 비싼 표를 끊고 그 모나리자 조그만 걸 보러 가는 이유는 그게 원본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물질적인 특성을 지녔던 간에 그게 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작품이 아우라가 생기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화는 복제를 해도 어떤 게 원본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원본을 사라지게 하는 예술이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본을 사라지게 하니까 아우라도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굉장히 민주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예술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또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하여튼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영화 예술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한 50, 60년대까지의 논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화 언어학 같은 이론이 있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비평도 하시고 또 논문도 쓰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론을 지금 싹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쭉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학이 개입이 되면서 영화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정신분석학적 개입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로란 월비가 처음이 아니에요. 원래 로란 월비 이전 한 몇 년 전부터 이런 방법이 성행하기 시작하긴 했어요. 영화 비평에 정신분석학이 들어온 게. 근데 로란 월비는 그걸 여성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봤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화 이미지와 리얼리티의 관계에서 영화 장치 그 자체를 옮겨갔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분석 대상이 영화 장치 그리고 관계성 그리고 관객 주체의 문제가 된 거고 근데 이런 접근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메타 심리학적인 차원, 즉 관객의 욕망을 활성화시키고 통제하는 방식을 밝히려고 하는 게 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비평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 밑에 보시면 언어학에서 정신분석학으로 보이시죠? 이거 우리 한 문단씩 좀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왜 이 이론이 필요한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리지아유님부터 쭉 한번. 리지아유님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한 문단씩만 읽을게요. 네, 영화 이론에서 네. 대조이었던 것은 프랑스에서 해석된 프로이트 라강이었다. 정신분석학적 기호학에서 관심의 초점은 영화 이미지와 리얼리티의 관계에서부터 영화 장치 그 자체로 옮겨갔으며 이는 카메라, 영상기, 스크린이라는 도구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영화 제도가 그 대상자, 공유자로서 의지하는 욕망의 주체로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정신분석적 적응은 영화의 메타 심리학적 차원, 즉 관계의 욕망을 혈수화시키고 통제하는 방식을 밝혀다. 그런 접근법들은 작가 프로허근 캐릭터에 대한 정신분석과 같이 다른 심리학적 접근들이 과거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여기서 관심사는 계속 읽어주세요. 네, 영화적 대화 결합시키는 법칙들의 분성은 무엇인가? 테스트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이제 영화 비평을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었다면 영화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테스트를 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왜 영화를 보러 가는가? 관객이 영화에 투자하는 것은 무엇인가와 같이 질문으로 옮겨갔다. 많은 정신분석학적 질문들은 이데올로기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쟁점들과 상호 결합되어 있었다. 어떻게 관계 수용자는 주체로서 설명되는가? 영화 장치 그리고 영화가 제공하는 스토리와 캐릭터 두거의 동시는 어떤 분성을 지니는가? 영화 장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어떤 증거의 주체 관계인가? 왜 영화는 열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 황홀감을 어떻게 설명되는가?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외태로워 보이는가? 어떻게 영화 서사는 법과 욕망의 갈등하는 어이디푸스 스토리를 되풀이하는가? 한마디로 그거죠. 아, 왜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가서 즐거움을 느끼냐라는 문제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문단은 저기 경훈님께서 한번. 언어 기호학에서 정신 분석학으로 이루어진 전이의 상당수가 유행을 따른 것이긴 했지만 이러한 변화가 영화에 대한 기호 정신 분석학을 향한 일관된 궤적을 따른 것이는 분명하다. 언어학과 정신 분석학은 유행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의미와 작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학이라는 이유로 선택된 것이다. 정신 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자크 라캉이 정신 분석학의 핵심에 언어를 위치시킨 것이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과거의 무의식이 전 언어적이며 본능의 자장소로 간주되었다면 라캉은 무의식을 주체가 언어적, 상징적 질서로 진입한 결과라고 보았다. 언어는 무의식의 조건 그 자체인 것이다. 라캉은 언어학을 참조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법론에서는 언어의 근기적 구조와 통기적 구조를 구분함으로써 저음과 전이를 해석할 때 언어가 갖는 가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예언했다. 자, 이 라캉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여기 뭐 무의식 개념, 본능의 저장소, 전 언어적 이런 개념들이나 언어가 좀 어렵죠?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네, 그 라캉이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건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이전부터 있었죠.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라캉은 그 이전에는 무의식이 우리가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본능, 감정,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게 뭔지는 잘 의식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라고 아주 러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라캉에 오면 라캉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언어가 없으면 무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로 뭔가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항상 표현 못하는 어떤 게 있잖아요. 이게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이것을 언어로 표현했을 때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싹 표현했다고 느낀다면 나머지 이 남은 것들은 다 무의식으로 억압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고 라캉이 중요한 거는 이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의 구조, 정신의 구조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의식, 무의식 이게 언어에 의해서 짜여져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의 자유로운 주체로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어에 의해서 내가 주체의 자리를 부여를 받고 내가 사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나라는 걸 의식하는 것조차도 내가 스스로 나라는 걸 의식한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나중에 이제 거울 단계라는 이제 다른 이론을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긴 할 텐데 이 주체가 자유로운 개별적인 주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구성된 주체라는 것을 이제 라캉이 말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의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볼 수 있죠. 구조주의가.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정혜영님. 정신 분석학 이론은 특히 영화라는 매체의 압도적인 리얼리티의 느낌이라는 심리적인 차원에 관심이 있었다. 즉 그들은 영화가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예외적인 힘을 설명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많은 차원에서 영화 장치가 가진 설득력을 설명하려 실현했는데 영화적 상황, 부동성 어두움, 이미지의 연술적 메커니즘, 카메라 과학적 수사, 단원 분석 이들은 모두 주체가 자신을 재현해 수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장 루이 보드리, 크리스티안 매츠 그리고 장 루이 코모리와 같은 1970년대 이론가들은
에드가 모형을 초기 저작을 개선하여 리얼리티의 느낌이라는 문제가 관계의 유치 및 동일시 문제와 불가분의 것이라고. 네. 계속 읽어볼게요. 이 동일시 개념이 정신분석학의 굉장히 중심적인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그 멀비 논문 보면서 다시 자세하게 볼 거예요. 처음으로 정신분석학 이론을 도입한 보드리, 장 보드리라는 프랑스 비평가입니다. 감독이자 영화 장치를 강력한 주체 효과를 가진 기술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기계라고 특징지었다. Ideological Effects of the Basic Cinematic Apparatu스에서 보드리는 장치가, 그 장치, 이 영화 장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약간 추상적으로. 이 장치가 관객 주체의 의미의 중심이자 기원으로 고양시켜서 유화적인 나르시시즘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보드리는 자극장치로서의 영화가 실제를 재현할 뿐만 아니라 강렬한 주체 효과를 자극한다는 의미에서 동일시에서 무의식이라는 토대가 자극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장치라는 논문에서 보드리는 영화가 완전하고 총체적인 시뮬라크르의 꿈을 기술적으로 실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영화적 투사장치와 플라톤의 동굴 사이의 유사성을 탐구했다. 스크린에 비추어진 어슴푸레한 이미지, 극장의 어두움, 수동적인 관객의 부동성, 주변의 소음과 일상적인 압력에서 벗어난 어머니의 작음과도 같은 격리감, 이 모든 것이 꿈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영화 안에서 작동하고, 그 앞에 여기 잠깐 나왔는데 우리 하나 재밌는 것 좀 볼게요. 이게 이제 플라톤의 동굴의 알레고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플라톤이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바보같이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알레고리적인 비유를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이, 죄수들이 이렇게 몸이 꽁꽁 묶여서 있어요. 죄수들이 꽁꽁 묶여서 있고, 이 죄수들은 이 벽밖에 못 봐요. 벽밖에 못 보고, 여기 죄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벽에 그림자 놀이를 해주는 그냥 사람인 거고, 이 벽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 벽만 보면서 그냥 이렇게 그림자 놀이를 즐기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플라톤은 죄수가 여기서 벗어나서 빛을 보는 빛이 있는 현실 세계로 나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현실 세계를 이 죄수들한테 알려줘야 한다. 이게 이제 교육의 중요성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알레고리가 사실은 영화적 장치랑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영화적 장치랑. 관객은 죄수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하죠. 그리고 관객은 스크린밖에 못 봐요. 다른 거 보면 스크린에 영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 스크린에 있는 여러 가지 영화의 그 내용에 몰입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치 이론가들은 이 플라톤의 알레고리 비유를 들면서 영화가 사람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영화의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교훈적인 얘기들이라든가 서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환영에 빠뜨리게 한다거나 허구적인 세계에 빠뜨리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약간의 정치적인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런 식으로 영화를 좀 비판했어요. 장치 자체를. 사람을 뭐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그게 이제 주체 효과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요게 어떤 효과, 이런 유화적인 나르시시즘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이성적인 사고나 이런 걸 못하고, 유화는 뭐죠? 유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보고 익히고 탐험하고 알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스크린과 내가 계속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화들은. 그죠? 엄마, 나라는 말을 못하는 유화처럼, 나와 타자가 구분이 없는 유화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볼게요. 현주쌤, 보드리는부터 좀. 장치에서? 네. 장치에서 보드리는 영화가 완전하고 총체적인 시뮬라크 꿈을. 아니요, 그 다음 문단. 그거 제가 읽었고. 네. 보드리는 영화를 인간의 정신에 내재한 무의식적 목표를 물리적으로, 여기 맞나요? 네. 유사하게 실현시키는 존재로 보았다.
이는 심리 발달의 초기 단계로 돌아가고 싶은 퇴행의 욕망이며 이 단계는 육체와 외부 세계, 에고와 비에고 분리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모방되고 포장된 리얼리티를 통해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 상대적인 나르시시즘의 상태이다. 장치 이론에서 영화는 육체와 사회적 이치를 가진 개인들을 관객 주체로 변모시키는 강력한 기계가 된다. 결과적으로 보드리는 바쟁이 긍정적인 함의를 부여한 완전 영화의 신화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시켰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보드리는 이 영화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이데올로기적인 역할,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정치적인 역할, 사람을 세뇌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 장치가. 근데 반대로 바쟁은 영화가 굉장히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주체를 바꾼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주체의 기존의 어떤 그런 사유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영화 컨텐츠가 제공을 해준다라고 봤어요. 완전히 반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 바쟁은 보드리보다 좀 앞선 세대예요. 예, 그 다음 문단 현주 선생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세계로 열려진 창문인 영화는 감옥과 같이 갇힌 곳이 되었다. 네. 락강은 계속할까요? 네네. 락강은 욕망이란 타자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1970년대의 정신분석 이론은 이러한 락강의 관점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동일시의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한다고 받아들였다. 정신분석 이론은 현혹된 영화의 주체라는 락강적인 관점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존재의 초기의 결여, 어머니와의 이중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충만의 상실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인간 존재는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또한 덧없는 동일시라는 영화적 브리콜라주로 구성된 심리적 정체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덧없음은 락강이 거울 단계라고 부른 국면에서만 일종의 정체성으로 고정된다. 거울 단계란 지각은 과도하게 능동적이지만 실제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낮은 아동의 발달 과정을 말한다. 락강은 어떻게 아이의 에고가 현혹적인 거울 이미지를 오인하고 그것과 동일시함으로써 구성되는지를 묘사했다. 이 과정에서 거울 이미지는 아이가 스스로를 완전하게 자율적인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상상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계속 읽어요. 정신분석학적인 질문들은 표면상으로는 정치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쉽게 정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할리우드는 그 자신을 제도로서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관객들의 관음증적이고 퇴행적인 경향들을 이용하는가? 왜 관객들은 강제하지 않더라도 영화를 보러 가는가? 그들은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즐겁게 만들고 현혹하는 제도적 기계의 일부가 되는가? 네. 페미니즘의, 그래서 이렇게 정신분석학이 영화 비평에 들어왔고요. 이 락강 관련한 요 문단은 동일시 문제, 그 다음에 욕망의 문제, 이런 문제는 멀비할 때 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문단을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다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 페미니즘의 개입, 제가 읽어볼게요. 72년도에 처음으로 여성 영화제가 에딘버러에서 개최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뉴욕에서 개최되고, 이때부터 이제 그 페미니즘의 영화적 개입이 시작됐는데, 이 초반의 영화 비평은 사실은 약간 시체말로 하면 약간 나이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회학적 비평인데, 예를 들면 영화 속에 나오는 여성들이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영적인 모습, 이 논리를 펼친 거예요. 현실이 여성이 항상 성적 대상이 되니까 영화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라는 1대1 대응의 그런 사회학적 비평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가벼운 예를 든 건데, 물론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한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단순한 얘기를 한 건 당연히 아니고, 특히 몰리 하스켈이라던가
마조리 로젠이라던가 조한 멜론 등의 이제 비평가들이 사회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책을 썼고 이런 비평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그 고문단 네 번째 줄 보면 영화 연구에서 페미니즘 물결이 도래했다는 것을 이제 이런 비평가들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 페미니즘적인 몰리 하스켈의 책은 영화에서 여성들이 진보한다는 개선론적 가정을 거부했다. 대신에 그녀는 무성영화 시대의 기사도적인 숭배에서 70년대 할리우드의 강간에 이르는 지그재그적인 궤적을 추적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타나는 여성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숭배의 대상으로 표현이 되고, 한편으로는 성적 착취의 대상, 강간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성의 이제 스테레오타입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분석을 했고, 그런 그 역사를 추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궤적은 30년대 스크루볼 코미디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데서 정점을 이루고, 하스켈은 또한 반페미니즘적인 할리우드의 반동적인 영화와 난근 중심적인 유럽 예술 영화 모두를 비판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반면에 가부장제 하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여성 영화의 신뢰를 보였다. 이때부터 무슨 작업이 일어나냐면 여성 감독 작품들을 막 발굴하기 시작했고, 여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작품들, 당연히 인기는 없었겠죠. 당연히 인기는 없고 묻히기도 부지기수고 만들어도 누가 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겠지만,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들은 주로 여성 재현의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전형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돈나, 창녀, 요부, 시끄러운 인간, 바보, 돈만 하는 여자, 아니면 극성스러운 엄마, 잔소리하는 여자, 그리고 또 성적 매력이 있는 여자들의 여러 가지 전형적인 여성적 대연들을 문제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 이런 전형들은 여성을 아이 취급하거나 혹은 사악하게 그리거나 마부잡이식의 성적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영화의 성차별주의는 실제 세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들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이상화시킬 수도 있고, 아까 숭배하는 것처럼, 혹은 거세되고 비성적인 존재로 낮출 수도 있으며, 끔찍하게 힘이 있는 파무 파탈로 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질투하기도 하고, 죽음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 소재는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 회화 굉장히 많죠. 이런 소재들은. 메두사는 정말 죽음의 상징이죠. 예를 들면 영화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상태로 여성과 대면했다. 그래서 안젤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영화 비평은 이제 여성의 재현, 이미지 자체의 내용을 문제 삼았는데, 이런 사회학적 비평에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문단 보시면 몰리 하스켈과 같은 사회학적 비평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라는 매체가 투명해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본 거예요. 아까 우리 초반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화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영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문제 삼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런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영화의 이미지 자체, 컨텐츠 자체를 문제 삼으니까 약간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미디어의 투명성을 전제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언어와 같이 이미지들 역시 암호화되어 있고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스켈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얼리즘 자체에 대한 전제와 확신이 있는데, 이 하스켈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현실은 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대에 나온 정신분석학이라던가 구조주의라던가 문화인류학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현실이 항상 상상적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식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거 역시 리얼리티라는 문제에 도달하면은 이렇게 투명한 매체 혹은 투명한 리얼리즘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스켈처럼 이렇게 재현된 여성 이미지가 문제라고 비판을 한다면 또 물을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진정한 여성 이미지는 뭐냐?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스켈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럼 모든 여자들이 그런 이미지를 따라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목적을 상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걸 상정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진정한 여성 이미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객이 영화를 보고 개별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무시했다라는 것. 관객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하스켈과 같은 사회학적 초기 페미니즘 비평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서 얘기한 게 오늘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로라 멀비예요. 로라 멀비인데 제가 이제 논문을 그대로 읽을 거라고 생각해서 논문을 그대로 거의 번역을 했거든요. 이 형식을 그대로 따를 거예요. 제가 뭐 간추려서 1, 2, 3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그대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로라 멀비는 페미니즘 영화 이론의 시초인데 문제의식은 단순하게 영화에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는가라는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는 영화에서 어떤 쾌락을 얻는데 그 쾌락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쾌 자체를 문제 삼는 거는 멀비가 처음은 아니죠. 아까 보드리도 마찬가지로 했었고 그 이전에 영화 비평가들도 이 쾌락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씩은 하긴 했지만 멀비가 보기에는 이 쾌락 자체가 젠더화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영화를 봤을 때 쾌를 느끼는 건 남자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전제를 한 거죠. 왜냐면 영화를 만드는 구조 자체가 남성의 쾌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전 내러티브 영화, 할리우드 영화, 특히 히치콕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영화가 굉장히 남성의 쾌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특히 남성의 시각적 쾌. 그래서 여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이제 제기를 한 거고요, 문제를. 그래서 멀비가 이런 분석을 한 목적은 그 세 번째 줄에 정신분석학을 이용해서 개별 주체에서 작동하는 기존의 매혹 패턴들과 주체를 구성해온 사회적 형성물들에 의해 영화의 매혹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밝히려 함. 그 매혹의 패턴이 뭐냐, 그 쾌락의 패턴이 뭐냐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제 도입에 들어가면 이제 로라 멀비가 자기가 왜 정신분석학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사용할 건지 그리고 영화에서 여성성의 이미지에 대한 전제와 표상이 어떠한지 도입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해요. 그래서 멀비가 봤을 때 정신분석학에서 나타나는 여성성의 전제와 표상은 가부장적 무의식을 형성할 때 여성이 이중적으로 기능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여성은 자신의 현실적인 페니스의 결여로 거세의 위협을 상징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정신분석학적인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두 번째로 그럼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상징기 안으로 낳아 기른다 라고 했는데 이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는 신화가 있죠. 오이디푸스 신화. 오이디푸스 신화가 있는데 오이디푸스 신화는 뭐 누구죠?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신화와는 좀 달라요. 그냥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신화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프로이트가 얘기한 오이디푸스 신화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이디푸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 소설, 극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근친상간이잖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 핵심만 들여와요, 프로이트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핵가족 시대에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프로이트는 본 거고 이게 이 핵가족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보게 되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해달라는 거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해주니까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그리고 엄마가 대상이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죠. 엄마한테 말을 걸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유아가 태어나자마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엄마를 좋아하는 거죠. 정말 실제로 엄마를 좋아하는 거죠. 엄마를 좋아하는데 이제 아이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엄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뭔가 강요하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법이라고 락강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법, 규칙 같은 강요를 아이한테 내리기 시작할 즈음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시기예요. 이게 이제 아이의 한 6살 정도 되는 시기에 찾아온다는데 이 시기가 뭐냐면 아이가 드디어 언어를 잘 획득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남이 먹고 싶어요, 남이 밥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어요. 나라는 이제 이 스위터라고 하는데 이 전환사라는 거 하는데 이런 대명사 쓰기 시작해요. 나, 너. 사실 나에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나를 나라고 칭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5살, 6살 정도라고 프로이트는 본 거고 요 시기에 아이가 드디어 사회성이 발달해서 이제는 사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시기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 근친상간의 그런 희망, 예를 들면 소망이 다 깨지잖아요. 왜냐면 나는 엄마랑 계속 합의를 해서 항상 붙어 다니고 싶은데 아버지가 계속 떼어놓으니까. 그래서 이걸 근친상간 금기를 함으로써 아이를 욕망하는 모든 걸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걸 아이가 알게 돼요.